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5월 초 들어서 국내 주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좀 버티는데 미국 주가가 뭐 하루에 한 4, 5%씩 빠지는 날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영어로 greed and fear,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가르치는 말인데 그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인데 아직은 그 fear 국면에는 물론 이제 불안하지만 공포에 떠는 그런 국면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링 클라이맥스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가 일어나는 거를 커피츄레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항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 사람이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시세에 불문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안 와서 주가의 바닥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벨트를 우리가 단단히 매고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은데 글로벌 관점에서 이제 제가 네트워크에 있는 펀드 매니저 외국증권사 대표들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반적인 시각을 좀 잡으려고 왜 외국 투자가들이 금년에도 한 11조 가량 파는데 왜 한국 시장을 외면하냐. 그래서 한국이 특별히 나쁜 그런 이유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 미국이 통화 긴축을 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지금 뭐 경제나 증시가 불안하니까 미국이 또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글로 모이는 것도 있고 근데 미국 주가가 많이 빠져서 또 밸류에이션이 가령 메타 같은 데가 이제 퍼가 뭐 한 15배, 16배니까 매력적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선진 시장으로 지금 이제 자금이 가는 거고 그 대신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항상 많이 비교가 되는데 엔화가 워낙 절하가 많이 돼서 지금 엔 달러가 한 130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한국 대만보다는 선진국인 일본을 우리 국제 투자가가 선호하고 헤지펀드들이 올해 아주 힘든 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대형 헤지펀드가 이제 터진 데들 뭐 망한 건 아니고 한 40% 손해가 난 데들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 시장이 주가가 반등을 하면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해서 주가 상승을 억누른다. 그래서 국제 투자가가 볼 때 결국 가장 관건은 삼성전자가 106조 원의 현금, 순현금을 어떻게 언제 활용할 것인가, 주주한테 환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M&A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오히려 지금은 대주주가 없는 금리 상승기에 괜찮은 은행주가 정답이라고 많은 외국 투자가는 생각하고 당분간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쿠팡이 상장 이후 주가가 80%가 폭락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력적인 관점, 제가 상장하고 나서 3%에 계속 나와서 쿠팡 주가 너무 고평가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쿠팡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비즈니스 모델하고 이 회사의 그 장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다.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의 셀링 클라이맥스는 지금 여전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격한 주가 조정을 받는 시점이 우리나라 시장의 셀링 클라이맥스로 바닥을 치고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원래 가장 우리 금융시장에서 똑똑한 투자가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헤지펀드 중에도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 글로벌이라고 전 세계에서 진짜 10위권에 안에 드는 그러니까 전성기 때는 운용자산이 100조 원인데 레버리지를 한 두세 배 하면 200~300조 원을 움직이는 엄청난 수익을 지난 한 20년 동안 보였던 펀드가 금년 들어서 헤지펀드만 44%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고 4월 달에만 15%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롱 펀드 그냥 대차 매도 숏셀링을 안 하는 롱 온리 펀드도 있는데 여기는
52% 하락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전반적인 헤지펀드의 기상도는 글로벌 매크로를 보고 트레이드를 하는 데는 상당히 올해 성과가 좋은데 타이거 글로벌 같은 우리가 보통 아는 헤지펀드들 롱숏은 상당히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IT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타격을 입고 있고 이들 헤지펀드들은 하여간 한국이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주가가 반등을 하면 거기다가 대고 숏셀링을 해서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본인들의 어떤 해지 전략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이 여전히 활발하다고 얘기를 그 전문가들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보다는 하락폭이 적겠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그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다. 먼저 미국이 이제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국제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지정학적으로 불안할 때일수록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또 일부 종목은 많이 빠져서 일부 종목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다. 오히려 아시아 종목들이 더 리스크가 더 있는 거 아닌가,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 불리하고 그 결과 자금이 선진 시장을 이머징 마켓보다 선호하고 특히 선진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좋아합니다. 디벨로핑 이머징 마켓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그러한 외국인의 시각이 아시아 전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만 놓고 보면 엔화 약세로 기업 이익이 아주 좋을 수 있는 일본 수출업체를 한국이나 대만의 경쟁업체보다 좋아한다. 뭐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다이내믹스가 국제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시장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가 아마 한 2달 전쯤 외국인들이 이미 언더웨이트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돼 있는데 여전히 언더웨이트지만 추가로 지금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이다. 뭐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국제 투자가가 한국에 대해서 보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근데 뭐 항상 싸웠으니까 특별한 메리트는 아니지만 이건 그것은 팩트다. 근데 여기서 결국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수출업체들 중심으로 우리 1분기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되게 좋았죠. 원화 약세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그룹인데 그래서 수출업체 중심으로 원화 약세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된다. 그런 점이 장점인데 반면에 중국이 이제 봉쇄가 길어짐으로써 수출 의존도가 제조업체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이 상당히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고유가도 우리는 100% 수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다. 그래서 결국 외국 투자가들도 이것의 열쇠는 이것을 극복해서 회복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뭔가를 해야 된다. 영업 사이드가 아니라 106조 원의 현금, 그러니까 현금 있는 거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이 106조 원. 아마 이제 1분기 마친 시점이 되면 뭐 110조 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 주주한테 돌려주느냐, 딜을 하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부사장급으로 M&A 전문가랑 그 팀을 구성한 걸 보면 아무래도 특히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딜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어서 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그래도 은행주가 가장 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대 금리가 확대가 되면서 기업 이익이 1분기에도 아주 좋았는데 올해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한 60-70% 가는데 계속 외국인들이 좋게 우리나라 은행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기 이제 우리 언론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나온 것인데 실제 뭐 상장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뭐 금융 그 공적인 기관도 아닌데 1분기 이익이 또 많이 났다고 은행 역대급 실적 뒤에는 가계 고통이 있다.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 이게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그 정책금융기관이면 당연히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상장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상장된 증권사나 다른 민간 기업과 똑같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명분인데 언론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이것이 또 이제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줘서 금융주의 관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인데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5, 6%지만 버는 돈의 한 30%밖에 주주한테 환원을 안 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6, 70%, 80%까지 하는 데가 있어서 훨씬 더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제 시작을 또 다시 했는데 분기 배당도 하고 주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사회가 경영진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우리 금융 감독 당국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통 그 금융주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한국 금융지주도 올해도 상당히 호실적을 보일 것이고 물론 증권 부분은 조금 저조하겠지만 다른 사업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이버 같은 데가 좀 괜찮지만 이번에도 보면 작년 말에 네이버가 그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한진칼의 지분을 1%를 420억 원에 산 것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00기사를 하겠다고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진짜 뭐 아주 거버넌스 측면에서 너무 안 좋은데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과 항공서비스 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다. 근데 뭐 실제 이런 식이면 애플이나 알파벳 아니면 아마존이 새로운 고객을 개척할 때마다 몇천 개, 몇만 개, 전 세계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약간 진짜 넌센스죠. 그래서 그래도 네이버는 이사회 중심으로 좀 많이 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실망스러운 이미 네이버는 미래에셋 CJ와도 이제 상호 투자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회사의 그 경영권이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아무도 그 회사를 M&A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데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좀 돌려서 쿠팡을 하면 그 5월 한 10일 9일 날 그 쿠팡이 이제 주가가 더 추가 하락을 해서 금년에만 59%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전자상거래나 그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가 27% 금년에 하락, 아마존이 미국에서 31%,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ETF도 30% 하락.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일상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전자상거래의 그 우리가 물건 사는 거가 줄어들죠. 실제 아마존도 3월부터 그 비즈니스가 좀 타격을 입은 것인데 그래서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저도 로켓 배송 서비스를 씁니다. 그래서 뭐 2,900원인가 내다가 6월부터는 이제 5,300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써보면 써볼수록 쿠팡의 그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가 진짜 뛰어나고 그래서 네이버를 제치고 지금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의 그 강자로 이제 부상을 완전히 했죠. 그런 입지를 굳히는데 이러한 그 장점을 감안하면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80% 하락해서 매력적인 시점이 아닌가. 근데 제가 작년 4월에 3%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쿠팡이 상장될 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어서 그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를 더한 거 시가총액보다 크거나 비슷해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주가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80% 하고 나서 쿠팡 시가총액이 2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왔고 네이버는 41조 원, 카카오는 36조 원. 이것에 이제 반 정도 돼서 상당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한번 쿠팡 주식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이제 29배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가진 김범석 창업자 지금 의장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내에 상장했으면
우리나라는 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서 높은 몇 배의 가격을 보고 본인 지분을 팔 수 있었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미국은 쿠팡을 다 인수하려면 시가총액만큼 돈을 줘야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줘야 되니까 3, 40조 원 이상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은 아시아에서 플랫폼 강자로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하여간 지금 매력적인 구간으로 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국내 시장의 셀링 클라이맥스는 LG 엔솔의 주가 하락이 장식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3프로에서도 얘기하고 제 방송에서도 이나무의 좋은 주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 시가총액을 놓고 내가 전략적인 투자가에서 이 기업을 M&A 할 때 매력이 있냐 없냐.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40조 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5배예요. 저라면 400조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 검증된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20%인 회사를 하지 이익이 얼마만큼 날지 모르고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한 LG 엔솔을 5개를 사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 비교가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리비안이 상장되고 나서 그 당시에 리비안 주가가 $100가 넘었는데 그 당시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리비안이 1,000억 달러였는데 저는 리비안 10개를 줘도 테슬라 1개 기업을 사겠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그것의 차이가 8천억 달러 대비 200억 달러 한 40배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20%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리비안은 주가가 80% 빠졌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맞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92조 원은 너무나도 과대평가가 돼서 이건 말이 안 돼서 이것은 주가가 반드시 하락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셀링 클라이막스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변곡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글로벌한 외국 투자가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쿠팡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